오후 3시였다. 경기도 양평 연화봉 중턱에 자리한 소암사 고야자 주지 해관 스님의 요사체 안에서 누군가가 죽어 있었다. 발견한 것은 공양주 보살 임순분이었다. 오후 공양을 준비하다가 주지 방에 불이 켜진 채로 인기척이 없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문을 두드렸고 응답이 없어 열었다. 해관 스님은 방 안 사무용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고개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였다. 머리 뒤편에 총상이 있었다. 총소리를 들은 사람은 없었다. 창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반쯤 쓰다 만 편지가 있었다. 편지는 누군가를 향한 고발장이었다. 그 편지에 적힌 이름이 이 산 아래 마을 사람 하나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러나 강혁은 그 이름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연화봉 아래 산동마을은 양평군 산 깊숙이 자리한 작은 동네였다. 23가구, 농과 밭이 있었고 작은 카페 2곳과 민박이 3군데 있었다. 마을 뒤편 산길을 따라 30분을 걸어 올라가면 소암사가 나왔다. 조선 후기에 창건된 작은 절이었는데 최근 들어 예불과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으로 알려지면서 찾는 이들이 늘었다. 주지 해관 스님은 62살의 노스님이었다. 그 스님이 죽었다. 강혁 탐정사무소에 의뢰가 들어온 것은 사건 다음 날 오전이었다. 의뢰인은 해관 스님의 제자 도명이었다. 35살의 젊은 스님으로 눈빛이 총명했다. 사무소 소파에 앉아 합장을 하고 고개를 숙였다. 경찰은 현재 마을 주민 오상혁 씨를 주요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은사 스님 책상에 남겨진 편지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상혁 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혁이 의자를 당겨 앉았다. 그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오상혁 씨가 마을 공동 임야 문서를 위조해서 개인 명의로 바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은사 스님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오상혁 씨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관계기관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나가 태블릿을 폈다. 해관 스님과 오상혁 씨 사이에 갈등이 있었군요.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상혁 씨는 어제 오후 내내 마을 이장댁에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강혁이 도명을 보았다. 그럼 왜 경찰이 오상혁 씨를 주요 용의자로 봅니까? 편지 내용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상혁 씨 집에서 권총이 발견됐습니다. 불법 소지 중이었는데 총기 감정이 진행 중입니다. 강혁이 팔짱을 꼈다. 이상한 것이 있었다. 스님이 죽기 전에 편지를 쓰다 중단했군요. 완성되지 않은 편지였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 편지는 아직 발송된 것이 아니야. 그렇다면 오상혁 씨가 그 편지를 알았을 가능성이 낮아요. 알지도 못하는 편지를 막으려 스님을 죽일 이유가 없어요. 도명이 눈을 빛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경찰은 그 부분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언제 소암사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에나가 이미 일정을 잡아두었다. 오늘 오후 2시에 출발하면 됩니다. 숙박은 산동마을 민박으로 예약했습니다. 이에나가 운전하는 최고급 승용차가 양평 산길을 따라 올라갔다. 세종이 차 안에서 소암사 관련 데이터를 정리했다. 소암사 주변 반경 2km 내 거주자 및 최근 방문자 명단 정리 완료했습니다. 산동마을 주민 23가구 중 이 사건과 연관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추려냈습니다. 강혁이 명단을 들여다봤다. 오상혁, 61세, 임야 분쟁의 당사자, 마을 유지, 이화선, 28세, 오상혁의 아내, 절에 자주 출입. 권태남, 44세, 서울 출신으로 2달 전에 마을에 내려온 화가, 정하은, 29세, 권태남과 동거 중 유복순, 73세,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주민, 절과 마을 사이 가장 가까운 곳에 거주, 최기범, 37세, 마을 이장, 윤준기, 50세, 마을 입구 찻집 운영. 강혁이 세종에게 물었다. 권태남이라는 인물이 눈에 띄어요. 2달 전에 마을에 들어온 이유가 뭐야? 공식 이유는 자연 요양 및 창작 활동입니다. 하지만 권태남은 5년 전 서울에서 부동산 사기 관련 민사소송에 피고로 이름이 올라간 기록이 있습니다. 이에나가 그 정보를 적었다. 소암사 경내에 도착했다. 도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강혁이 주지 요사체로 들어갔다. 방 안은 경찰이 조사를 마친 상태였다. 강혁이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있는 것, 어색한 것, 있는 것.
책상 위 반쯤 쓰다만 편지, 붓과 먹, 작은 촛대, 없는 것, 해관 스님 개인 휴대폰, 요사체 안쪽 불단에 있어야 할 작은 목각 불상, 어색한 것, 책상 서랍 한 칸이 약간 열려 있었다. 그리고 창문 아래 바닥에 흙이 묻어 있었다. 창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지만 창문 밖 바닥은 경사진 자갈길이었다. 강혁이 창문 근처에 무릎을 꿇었다. 흙이 신발 흙이었다. 창문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었다. 창문 안쪽에서 흙이 떨어진 것이었다. 누군가가 창문 쪽에 섰다는 뜻이야. 경사진 자갈길을 걸어서 신발 밑에 흙이 묻어 들어온 거야. 이에나가 샘플을 채취했다. 강혁이 열린 서랍을 살폈다. 서랍 안은 비어 있었다. 무언가를 꺼낸 흔적이었다. 강혁이 서랍 안쪽 바닥에 손을 넣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서랍 나무면에 작은 긁힌 자국이 있었다. 무언가를 급하게 꺼낼 때 생기는 자국이었다. 해관 스님이 이 서랍에 중요한 것을 보관했을 거야. 도명이 말했다. 은사 스님이 최근에 예민해지셨습니다. 이달 들어 전화 통화를 여러 번 하셨는데 저는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2달 전부터 마을에서 누군가와 자주 만나셨습니다. 누구와요? 마을 어르신 유복순 할머니입니다. 거의 매주 내려가셨습니다. 산동마을 가장 안쪽 골목에 유복순 할머니의 집이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낡은 한옥이었다. 담장이 높았고 대문이 낡았다. 그러나 마당 안에 정성스럽게 가꾼 화분들이 줄지어 있었다. 유복순 할머니는 73살이었다. 허리가 굽었지만 눈빛이 또렷했다. 마루에 앉아 강혁과 이에나를 맞았다. 강혁이 먼저 정중히 인사를 했다. 해관 스님 일로 여쭤보러 왔습니다. 유복순 할머니가 한참을 강혁을 보았다. 강혁 탐정이라고요. 예, 들어보셨습니까? 여기까지 소문이. 강혁이 의아했다. 어떤 소문이요? 할머니가 웃었다. 아무것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탐정이라는 소문요. 우리 여기 시골까지도 그 이름이 들어왔어요. 이에나가 옆에서 눈을 내리깔며 미소를 감췄다. 강혁이 본론을 꺼냈다. 해관 스님이 최근 2달 동안 자주 내려오셨다고요. 왔어요. 나한테 물어볼 게 있다고요. 무엇을 물어보셨습니까?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는 얼굴을 했다. 이 마을에서 오래 산 사람이 나밖에 없거든요. 일제 때부터 살았으니까요. 스님이 뭔가를 알고 싶어 하셨어요. 이 마을 땅 이야기요. 임야 얘기입니까? 그것도 있고요. 일제 때 이 마을 위쪽 땅이 어떻게 됐는지 내가 기억하고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일제 때 측량에서 특정 조선인 지주 이름으로 등기가 됐다가 해방 후에 어떻게 됐는지요. 강혁이 집중했다. 그 땅이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오상혁이 갖고 있어요. 오상혁 아버지가 해방 후 혼란기에 잘 먹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땅은 원래 이 마을 전체 사람들 것이었어요. 일제 때 수탈당한 공유지였어요. 이에나가 손을 들었다. 그러면 해관 스님이 조사하신 것은 단순한 임야 문서 위조가 아니라 일제 때 수탈된 공유지 문제였군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스님이 그걸 바로잡으려 하셨어요. 마을 사람들 땅을 돌려주려 하셨어요. 그게 오상혁한테는 큰일이 되는 거고요. 강혁이 일어서며 말했다. 할머니, 해관 스님이 그 조사와 관련해서 특별히 어떤 문서나 자료를 갖고 계셨습니까? 할머니가 잠시 뜸을 들였다. 스님이 여기 두고 가신 게 있어요. 유복순 할머니가 집안에서 나무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다. 낡은 상자였다. 겉에 한자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다. 이에나가 한자를 읽었다. 연화봉 공유지 관련 문서 및 증거. 1944년부터 현재까지. 강혁이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문서들과 사진들이 있었다. 일제강점기 측량도면 복사본이 있었고 해방 후 토지 이전 등기 서류 사본이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A4 메모지가 있었다. 해관 스님의 필체였다.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연화봉 임야 23필지, 1944년 기존 측량부에서 8필지가 무단 분리. 해방 후 1948년 오모 씨 일가 명의 이전, 현재 오상혁 명의, 그러나 공유지 원본 기록 존재함. 이 기록을 근거로 마을 공동 소유권 회복 소송 가능. 현재 이 문서 사본 3부 작성. 일부는 법률 전문가에게 전달. 일부는 보관. 일부는 안전한 곳에 법률 전문가에게 전달. 이미 누군가에게 전달했다는 뜻이었다.
법률 전문가가 누굽니까? 강혁이 혼잣말처럼 물었다. 이해나가 즉시 세종에게 명령을 내렸다. 세종 소암사 해관 스님과 최근 연락을 주고받은 법률 사무소나 변호사 기록 조회해줘. 세종이 처리를 시작했다. 강혁이 상자를 덮었다. 이 상자는 이해나 씨가 안전하게 보관해줘요. 이해나가 상자를 가방에 넣었다. 두 사람이 할머니 집을 나서는데 골목 어귀에서 남자 하나가 멀리서 이쪽을 보다가 돌아섰다. 강혁이 그 뒷모습을 보았다. 권태남이었다. 권태남이 묵고 있는 집은 마을 중간쯤에 있는 오래된 농가를 개조한 곳이었다. 강혁이 찾아가자 권태남이 문 앞에서 만났다. 44살, 체격이 다부지고 눈빛이 예리했다. 화가 치고는 손이 거칠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해관 스님 사건으로요. 권태남이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다. 저는 그 사건이랑 상관없습니다. 강혁이 그 대답을 흘렸다. 어제 오후 3시 어디 계셨습니까? 집에 있었습니다. 혼자요. 권태남이 잠시 멈췄다. 정하은이 같이 있었습니다. 두 분이 내내 함께 계셨습니까? 1시간 정도 정하은이 외출했다 왔습니다. 어디 갔었습니까? 마트에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권태남 씨, 서울에서 사기 소송 기록이 있더군요. 권태남의 눈빛이 굳었다. 오래된 일입니다. 그리고 무죄로 끝났습니다. 그 소송과 관련된 인물 중에 이 마을 사람이 있었습니까? 권태남이 대답하지 않았다. 강혁이 자리를 돌렸다. 고맙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해나가 말했다. 권태남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습니다. 알아요. 그리고 정하은 씨가 1시간 외출한 시간이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일 가능성이 있어요. 해관 스님 사망 추정 시각이 그 무렵이야. 이해나가 정하은에게 따로 접근했다. 마을 입구 찻집에서 우연을 가장해서 만났다. 이해나의 사교성은 이런 상황에서 빛을 발했다. 차 한 잔을 주문하면서 자리를 같이 쓰자고 했고 정하은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다. 정하은은 29살이었다. 피부가 창백하고 눈빛이 조용했다. 이름과 달리 전혀 활달하지 않았다. 이해나가 소암사 얘기를 꺼냈다. 여기 오니까 절이 참 예쁘더라고요. 올라가 보셨어요. 정하은이 찻잔을 들었다. 몇 번 갔어요. 스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니 안타깝더라고요. 정하은의 손이 약간 움직였다. 안타깝죠. 어제 오후에 마트 다녀오셨다고 하던데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마트가 어디예요? 정하은이 이해나를 보았다. 눈빛이 흔들렸다. 읍내요. 차로 20분 거리요? 어떤 거 사러 가셨어요? 그냥 생필품이요. 이해나가 태블릿을 꺼내지 않았다. 그냥 차를 마셨다. 저 여기 잠깐 요양차 왔는데 공기가 진짜 좋더라고요. 정하은이 긴장을 풀었다. 좋아요. 서울이랑 달라요. 두 사람이 한동안 마을 이야기를 했다. 정하은이 자연스럽게 마을 사람들 이야기를 했다. 오상혁이 무서운 사람이라고 했다. 자기도 처음 왔을 때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했다. 이해나가 정하은의 목에 작은 흉터가 있는 것을 보았다. 오래된 흉터였다. 외상으로 생긴 것이었다. 이해나가 사무소로 돌아와서 강혁에게 보고했다. 정하은 씨가 어제 오후 마트에서 산 물건이 있다면 영수증이 있을 거야. 그런데 마트까지 왕복 40분이고 쇼핑 시간을 감안하면 최소 1시간 이상이야. 알리바이가 성립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트에 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세종, 읍내마트 어제 오후 카드 결제 내역에 정하은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줘. 세종이 0.4초 만에 응답했다. 정하은 씨명의 카드로 어제 오후 2시 45분 마트에서 결제 내역이 확인됩니다. 이해나가 고개를 들었다. 오후 2시 45분이면 스님 사망 추정 시각 이전입니다. 정하은 씨는 먼저 마트에 들렀다가 돌아오는 길에 소암사 쪽을 들렀을 수 있습니다. 강혁이 지도를 폈다. 읍내 마트에서 소암사로 올라가는 산길 입구까지는 차로 15분이었다. 시간이 맞았다. 다음 날 오전 은비령이 산동마을에 나타났다. 이해나의 베스트 프렌드인 미녀 변호사 은비령이었다. 35살이었다. 서울 법조계에서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었다. 긴 머리카락에 흰 블라우스를 입고 산길을 올라왔다. 이해나가 민박 앞에서 은비령을 보고 달려갔다. 왜 왔어? 해관 스님한테서 한 달 전에 연락이 왔었어. 법률 상담을 하고 싶다고. 직접 사무실로 오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오셨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생겼잖아. 그래서 내가 직접 왔어. 강혁이 은비령을 보았다. 은비령이 강혁을 보고 짧게 웃었다. 강탐정, 잘 왔어요. 이해나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이해나의 눈빛이 한순간 뭔가를 계산하는 것처럼 빠르게 움직였다가 원래대로 돌아왔다. 민박방에 앉아 은비령이 말했다. 해관 스님이 의뢰하려 하신 것은 공유지 회복 소송이었어요. 일제 때 수탈된 임야를 마을 공동 소유로 돌려놓는 소송이었는데 현재 보유자가 오상혁 씨거든요. 그 소송이 성립되려면 원본 측량 기록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 원본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스님이 갖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땅 문제 외에 최근 마을에 들어온 사람 하나가 수상하다고 하셨어요. 강혁이 집중했다. 수상하다는 게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이었습니까? 그 사람이 실제 목적을 숨기고 마을에 온 것 같다고요. 그 사람이 스님에게 접근해서 뭔가를 캐내려 했다고 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말씀하셨습니까? 은비령이 수첩을 꺼냈다. 권태남이라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강혁이 형 강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권태남이라는 사람 있어. 44. 서울 출신이고 5년 전 부동산 사기 소송에 연루됐다가 무죄 받은 사람이야. 더 깊이 파봐줘. 강민혁이 잠시 말이 없었다. 권태남.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래. 오늘 안으로 알아볼게. 혀가 거기 시골이라고 방심하지 마. 강민혁이 2시간 후 전화를 다시 했다. 혀가 권태남 있어. 5년 전 무죄 받은 거 맞아. 그런데 그 사기 소송에 함께 피고로 이름이 올랐다가 중도에 소취화된 공동 피고가 있어. 누구야? 이화선이야. 오상혁 아내. 강혁이 눈을 좁혔다. 권태남과 이화선이 서울에서 함께 소송을 받은 적이 있어. 그리고 권태남이 이 마을에 내려온 것은 이화선의 소개였을 가능성이 있어. 거기 마을 민박 주인이 이화선 친척이거든. 강혁이 전화를 끊고 이해나에게 말했다. 권태남이 오상혁의 아내 이화선과 과거에 연결이 있어요. 이해나가 즉시 반응했다. 이화선이 권태남을 마을로 불러들인 거라면 목적이 있을 겁니다. 해관 스님이 조사하는 공유지 문제를 막기 위한 목적이야. 해관 스님이 그 땅 문서를 확보했다면 오상혁 입장에서는 그것을 없애야 하는 거야. 그 일을 권태남에게 맡겼다는 뜻입니까? 아직은 추측이야. 사건 다음 날 오전 경찰서에서 2가지 소식이 동시에 들어왔다. 첫 번째는 정하은이 자수를 했다는 것이었다. 경찰서에 나타나서 자신이 해관 스님을 죽였다고 했다. 두 번째는 권태남도 같은 경찰서에 나타나서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이었다. 두 사람이 각각 해관 스님을 죽였다고 자백한 것이었다. 강혁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즉시 말했다. 둘 다 거짓말이야. 이해나가 강혁을 보았다.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둘이 동시에 자백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해요. 범인이 한 명이라면 나머지 한 명의 자백은 허위야. 두 사람이 사전에 합의한 거야. 두 사람 중 한 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 그런데 어느 쪽이 진짜고 어느 쪽이 가짜인지를 알아야 해요. 강민혁이 양평 경찰서 쪽에 연락해서 두 사람의 진술 내용을 넘겨받았다. 강혁이 두 사람의 진술을 읽었다. 정하은의 진술. 오후 2시 마트에 갔다가 소암사 근처를 지나면서 스님이 자신에게 원한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충동적으로 올라갔다.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다. 요사체 문을 두드렸고 스님이 열어줬다. 언쟁 후 총을 쐈다. 권태남의 진술. 오후 3시 이화선의 부탁으로 소암사에 올라갔다. 스님이 공유지 관련 원본 문서를 갖고 있는 것을 알고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스님이 거부하자 총을 쐈다. 강혁이 두 진술을 비교했다. 문제가 있었다. 권태남 진술에서 이화선의 부탁이 등장했다. 이화선을 끌어들인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이화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끌어들이기 위한 것인지가 불분명했다. 그리고 두 진술 모두에서 공통점이 있었다. 스님이 문을 직접 열어줬다는 것, 창문은 언급이 없었다. 강혁이 발견한 창문 근처 흙 자국과 맞지 않았다. 두 진술 모두 창문 흙 자국을 설명하지 못해요.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이 현장을 직접 본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자백이 모두 허위라는 뜻이야.
강혁이 다시 유복순 할머니를 찾아갔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할머니가 마루에서 바느질을 하다가 강혁을 보고 방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강혁이 방 안에 앉았다. 할머니, 어제 오후 3시 무렵에 뭔가 보신 것이 있으십니까? 할머니가 잠시 바느질을 멈췄다. 오래 살다 보면 눈에 익은 것이랑 낯선 것이랑 구분이 돼요. 낯선 것을 보셨습니까? 저 위 산길에서 사람이 내려오는 걸 봤어요. 오후 3시에서 3시 반 사이요. 스님도 아니고 마을 사람도 아니었어요. 모자를 눌러쓰고 배낭을 메고 있었어요. 강혁이 집중했다. 남자였습니까? 여자였습니까?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걸음이 빠른 남자였어요.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할머니가 생각하는 얼굴을 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마을 사람도 아니고 권태남 씨도 아니었어요. 권태남 씨는 내가 알아요. 처음 보는 남자. 강혁이 이것을 메모했다. 할머니, 그 남자의 인상차기를 최대한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키가 180은 되는 것 같았어요. 검정 등산복이었고 배낭은 회색이었어요. 얼굴은 모자 때문에 잘 안 보였는데 나이는 30 중후반에서 40 사이 같았어요. 강혁이 그 정보를 세종에게 전송했다. 세종, 어제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소암사 방면 산길을 이동한 인물 관련 CCTV 영상 있으면 찾아줘. 연화봉 입구와 양평군 도로 카메라 전부 처리 중입니다. 이화선이 강혁을 먼저 찾아왔다. 오상혁의 아내 이화선이 민박 앞에 서 있었다. 58살의 여성이었다. 얼굴이 소위했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강혁이 방 안으로 들였다. 이화선이 앉자마자 말했다. 제 남편이 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법에 어긋나는 일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강혁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야 문서 위조가 법에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이화선 씨, 권태남 씨를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이화선이 눈을 감았다. 오래된 일이에요. 서울에 살 때 그 사람 소개로 부동산 투자를 했다가 크게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소송을 했다가 중간에 그냥 냈어요. 권태남이 이 마을에 온 것이 당신과 관계가 있습니까? 이화선이 잠시 말을 멈췄다. 권태남이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예전 투자 관련 증거 서류를 없애주는 대신 마을에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마을 민박을 제 친척이 하거든요. 그 증거 서류가 무엇입니까? 예전 투자 관련 제 서명이 들어간 서류들이에요. 그게 공개되면 저도 곤란한 것들이에요. 강혁이 그 정보를 정리했다. 권태남이 이화선을 협박해서 마을에 들어온 것이었다. 이화선은 협박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왜 권태남이 이 마을에 들어왔는가? 그리고 해관 스님의 죽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화선이 계속 말했다. 권태남이 여기 온 것은 우리 땅 때문이 아니에요. 권태남은 스님이 갖고 있는 다른 것을 원했어요.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스님이 일제 때 문서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스님이 오래된 토지 문서를 보다가 다른 것을 발견하셨다고 했어요. 일제 강점기 특정 자산 이전 기록이요. 금광 관련이에요. 강혁이 눈을 떴다. 세종이 금광 관련 데이터를 분석했다. 연화봉 일대는 일제 강점기에 금 광맥 조사가 이루어진 지역이었다. 1930년대에 일본인 광업자가 소규모 채굴을 했다는 기록이 있었다. 해방 후 그 광업권 관련 서류가 분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혁이 이 부분을 이해나에게 설명했다. 해관 스님이 임야 문서를 조사하다가 금광 관련 광업권 서류를 발견한 거야. 그 광업권이 현재 법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문제야. 은비령이 끼어들었다. 일제 때 설정된 광업권이 현재 국내법으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제가 알아볼게요. 이게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은비령이 즉시 전화 통화를 시작했다. 30분 후 돌아왔다. 판사 김병기 씨한테 확인했어요. 일제 때 설정된 광업권은 해방 후 귀속재산법에 따라 국가로 귀속됩니다. 하지만 만약 그 광업권이 조선인 명의로 설정되어 있었다면 해당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어요. 강혁이 그 말을 받아들였다. 연화봉 금광 광업권이 조선인 명의로 되어 있었다면 그 후손이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 서류를 누가 갖고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해관 스님이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권태남이야.
이에나가 말했다. 권태남이 화가로 마을에 들어온 것은 스님이 갖고 있는 광업권 서류를 빼내기 위해서였다는 뜻입니다. 그 서류가 있으면 큰 돈이 생기는 구조야. 그게 목적이었어. 강혁이 일어섰다. 권태남이 소암사에 올라가서 스님에게 그 서류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고 살해한 거야. 하지만 세종이 CCTV에서 모르는 남자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권태남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세종의 분석이 나왔다. 어제 오후 3시 14분에 연화봉 산길 입구 도로변 카메라에 검정 등산복 남자가 포착됐다. 남자가 산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다.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지만 세종의 이미지 보정 기술이 부분적으로 얼굴을 복원했다. 이에나가 화면을 강혁에게 보여줬다. 강혁이 그 얼굴을 보았다. 이 사람이 누구야? 세종이 응답했다. 얼굴 인식 결과 일치율 78.4%로 추정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최기범입니다. 산동마을 이장입니다. 최기범, 마을 이장. 강혁이 그 이름을 머릿속에서 다시 정렬했다. 최기범은 오상혁에게 알리바이를 제공한 사람이었다. 오상혁이 어제 오후 내내 자기 집에 있었다고 증언한 사람이 바로 최기범이었다. 그런데 최기범 자신이 그 시간에 산에 있었다면 알리바이 제공은 성립하지 않았다. 강혁이 세종에게 물었다. 최기범 씨와 오상혁 씨 사이의 관계를 분석해줘. 최기범과 오상혁은 20년 전 함께 마을 토지 조합을 운영했습니다. 당시 조합 자금 관련 분쟁이 있었고 최기범이 오상혁의 편을 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혁이 이에나를 보았다. 최기범이 오상혁을 위해 스님을 죽인 거야. 이에나가 고개를 끄덕이다가 멈췄다. 그런데 총기가 문제입니다. 오상혁 집에서 발견된 총이 사용된 총기와 동일합니까? 아, 그것이 핵심이야. 강혁이 형 강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민혁이 감식팀에 연락을 넣었다. 총기 감정 결과가 오후 늦게 나왔다. 오상혁 집에서 발견된 권총과 해관 스님을 살해한 총기의 탄환을 비교한 결과 일치하지 않았다. 오상혁 집 권총은 사건에 사용된 총기가 아니었다. 강혁이 그 결과를 받고 오래 생각했다. 권태남과 정하은의 자백은 허위였다. 두 사람 모두 현장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 최기범이 CCTV에 포착됐다. 오상혁 집 권총은 사건과 관련 없었다. 그렇다면 왜 오상혁 집에 총기가 있었을까? 강혁이 이 질문을 풀어야 했다. 세종에게 물었다. 최기범의 총기 소지 이력을 조회해줘. 세종이 잠시 처리를 했다. 최기범은 2010년에 사냥 면허를 취득했고 당시 총기 소지 허가를 받았습니다. 2015년에 총기를 자진 반납한 기록이 있습니다. 반납된 총기 종류는 권총이 아닌 엽총이었습니다. 강혁이 눈을 좁혔다. 최기범이 사용한 총기는 어디서 온 거야? 이에나가 말했다. 권태남이요. 강혁이 이에나를 보았다. 이에나가 계속했다. 권태남은 5년 전 부동산 사기 관련 인물이에요. 그 주변에는 위험한 인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법 총기를 구하는 루트가 있을 수 있어요. 권태남이 최기범에게 총기를 제공하고 스님을 처리하도록 한 것이라면 권태남은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고 최기범을 이용한 거야. 최기범은 오상혁을 위해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었겠지만 실제로는 권태남이 원하는 광업권 서류 회수가 진짜 목적이었을 겁니다. 강혁이 결론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임야 분쟁 살인이 아니었다. 권태남이 이 마을에 들어온 것은 이화선을 협박해서 거처를 마련하고 해관 스님이 보관 중인 일제 광업권 서류를 빼내기 위해서였다. 스님이 임야 공유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권태남의 목적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스님이 광업권 서류를 발견하고 그것을 법률기관에 제출하려 하면 그 서류를 활용할 권태남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었다. 권태남은 오상혁이 스님과 갈등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최기범이 오상혁의 충직한 오랜 친구라는 것도 알았다. 권태남은 최기범에게 접근해서 스님의 서류를 가져오면 오상혁의 임야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유혹했을 것이었다. 최기범이 산에 올라가 스님을 살해하고 서류를 가져갔다. 하지만 서류가 유복순 할머니 집에 보관된 것은 몰랐다. 권태남과 정하은의 이중자백은 최기범을 보호하기 위한 연막이었다.
권태남은 정하은을 설득해서 같이 자수하게 했다. 자신도 자수하면서 경찰이 진짜 범인을 찾는 것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진술 모두 현장 세부 사항에서 빈틈이 있었다. 강혁이 이 구조를 은비령에게 설명했다. 은비령이 판사 김병기에게 전화를 했다. 체포영장이 가능합니까? 최기범과 권태남 2명으로요. 김병기가 잠시 검토하고 답했다. CCTV 이미지 78.4% 일치와 세종 분석 자료면 영장 청구 가능합니다. 강민혁 씨를 통해서 신청하세요. 강민혁이 즉시 검찰에서 움직였다. 최기범을 체포하기 전에 강혁은 한 가지를 먼저 확인하고 싶었다. 서류였다. 해관 스님의 방 서랍에서 없어진 서류, 광업권 관련 원본 서류, 최기범이 가져갔다면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을 것이었다. 이해나가 최기범의 집 위에 드론을 띄웠다. 드론 열영상 카메라가 집안 구조를 파악했다. 세종이 분석했다. 최기범 거주지 내부에서 금속 재질 컨테이너 형태의 물체가 감지됩니다. 땅속에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혁이 은비령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청구했다. 영장이 나오는데 2시간이 걸렸다. 최기범 집 마당 한 곳을 파자 녹슨 금속 상자가 나왔다. 상자 안에 문서가 있었다. 해관 스님이 보관하고 있던 광업권 서류였다. 그리고 그 옆에 총이 있었다. 총기 감정이 즉각 이루어졌다. 해관 스님 살해에 사용된 총기와 일치했다. 최기범이 체포됐다. 권태남도 공모 혐의로 체포됐다. 정하은은 허위 자백 혐의를 받았지만 권태남의 협박에 의한 것임이 밝혀지면서 피해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체포 다음 날 아침 강혁이 소암사에 올라갔다. 도명이 마당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다. 강혁이 다가가자 도명이 빗자루를 내리고 합장했다. 감사합니다.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해관 스님이 지키려 하셨던 서류들은 은비령 변호사가 맡아서 처리합니다. 공유지 회복 소송도 진행될 겁니다. 도명이 고개를 숙였다. 은사 스님이 그것을 원하셨어요. 강혁이 요사체 쪽을 보았다. 방문이 닫혀 있었다. 스님이 마을을 위해 마지막까지 일하셨군요. 그것이 은사 스님의 수행이었습니다. 강혁이 방문 쪽으로 걸어갔다가 멈췄다. 스님, 하나만 더 여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해관 스님이 광업권 서류를 발견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공유지 서류를 조사하다가 우연히 발견하신 건가요? 도명이 잠시 생각했다. 2달 전이라고 하셨어요. 유복순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연화봉 옛 자료를 찾다가 발견하셨다고요. 그 발견을 권태남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도명이 눈을 내리깔았다. 그게 저도 의문이었어요. 은사 스님이 말씀하신 분은 유복순 할머니와 저뿐이었거든요. 강혁이 그 말을 들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머릿속에 걸렸다. 유복순 할머니는 솔직하게 모든 것을 말했다. 권태남이 수상하다는 것도 스님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권태남은 어떻게 알았을까? 강혁이 산을 내려오면서 세종에게 물었다. 권태남과 도명 스님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는지 확인해줘. 세종이 분석을 마쳤다. 사무소로 돌아온 이후였다. 세종이 화면에 데이터를 올렸다. 권태남과 도명 스님은 직접적인 연결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명 스님이 사용하는 소암사 공식 이메일 계정이 2달 전에 해킹된 흔적이 있습니다. 해킹된 계정을 통해 스님 내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해나가 그 결과를 분석했다. 도명 스님이 해관 스님의 발견 내용을 이메일로 기록해뒀고 그게 해킹으로 유출됐다는 뜻입니다.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때 이해나가 덧붙였다. 탐정님, 해킹된 계정 접속 IP 추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혁이 화면을 보았다. IP 주소가 있었다. 세종이 위치를 특정했다. 양평군 산동마을 내 위치였다. 그리고 그 위치에 있는 건물은 윤준기의 찻집이었다. 마을 입구 찻집 운영자 윤준기. 강혁이 그 이름을 다시 봤다. 세종이 추가 분석을 했다. 윤준기는 권태남과 과거 동일한 부동산 투자 집단에 참여한 기록이 있습니다. 5년 전 사기 소송 당시 투자자 명단에 이름이 있습니다. 이해나가 눈을 떴다. 윤준기가 권태남의 연락책이었군요. 마을에 내려와서 찻집을 차리고 마을 정보를 권태남에게 흘렸습니다. 그리고 소암사 이메일 해킹까지 했습니다. 강혁이 일어섰다.
윤준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권태남을 위해 마을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마을 입구 찻집은 정보 수집의 거점이었다. 강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한 명 더야. 윤준기. 세종 데이터 받아. 강민혁이 잠시 후 답했다. 영장 청구한다. 혀가 이번 건 복잡하네. 항상 복잡한 곳에 진실이 있어. 윤준기까지 체포된 것은 사건 발생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은비령이 유복순 할머니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공유지 회복 소송 절차를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식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기뻐하는 사람도 있었고 먼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다. 강혁이 산동마을을 떠나기 전 유복순 할머니를 다시 찾아갔다. 할머니가 마루에 앉아 있었다. 탐정님 가십니까? 예, 수고하셨어요. 강혁이 자리에 앉았다. 할머니, 해관 스님이 처음에 왜 할머니를 찾아오셨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살고 가장 많이 아는 분이셨기 때문이겠지요. 할머니가 천천히 웃었다. 살다 보면 보이는 것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눈이 어두워지는 줄 아는데 오히려 더 잘 보이는 것이 있어요. 강혁이 그 말을 오래 마음에 담았다. 이해나가 차 쪽에서 강혁을 불렀다. 탐정님, 출발할까요? 강혁이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일어섰다. 할머니가 강혁의 뒷모습을 보며 말했다. 옆에 저 아가씨 눈빛이 좋아요. 강혁이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작게 웃었다. 차 안에서 이해나가 운전하며 강혁을 한번 보았다. 탐정님, 유복순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해나가 앞을 보며 말했다. 저에 대한 얘기 하셨겠죠. 강혁이 창밖을 보았다. 양평 산길을 따라 벚꽃이 피고 있었다. 이른 봄이었다. 연화봉이 멀어지면서 소암사 지붕이 나무들 사이로 사라졌다. 할머니가 살다 보면 더 잘 보이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이해나가 대답하지 않았다. 차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세종이 화면에 새 메시지를 올렸다. 사무소 앞으로 신규 의뢰가 2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인천 항구 관련 오래된 실종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제주도 해안에서 발견된 신원불명 유골 사건입니다. 강혁이 눈을 들었다. 이해나가 속도를 높였다. 서울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강혁이 두 의뢰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세상에는 무언가를 잃고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 강혁은 그들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 주겠다는 약속을 오늘도 이어가고 있었다. 봄이 깊어진 소암사에 저녁 예불소리가 울려 퍼졌다. 도명이 목탁을 두드렸다. 해관 스님의 영정 앞에 꽃이 놓였다. 연화봉 숲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유복순 할머니가 산길을 천천히 올라와 경내에 들어섰다. 도명이 보고 합장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할머니가 예불당을 향해 걸어가며 말했다. 스님한테 인사하러 왔지요. 할머니가 영정 앞에 앉아 합장했다. 오래된 강이 흘러가듯 오래된 마을이 천천히 숨을 쉬고 있었다. 연화봉 산꼭대기에서 구름이 흘러갔다. 소암사의 하루가 저물었다.